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인인치일즈의 김영택. 장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인인치일즈의 토크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곧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겨울 냄새를 좀 물씬 풍기는 그런 그쵸. 착장을 하고 이제 오늘 섰는데 아주 따뜻한 그런 착장을 하고 올해 또 마지막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저희도 연말을 기념하면서 연말결산 연말결산 진행해봐야죠. 연말이라서 또 막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뭐 흑백요리사도 지금 그쵸. 계속 방송이 되고 있고 뭐야 그 불량연애 불량연애 양키연애. 네, 양키연애 그거도 기가 막히던데요. 그쵸. 그게 뭔가 약간 그 한국에서 방영됐던 다른 연프들과 랑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아 그죠. 딱 그 우리가 짚어주지 못했던 거를 걔네가 딱 해주는 느낌이에요. 순수 도파민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문 열자마자 박수 이 새끼 뭐야? WWE를 계속 그리고 바로 하야. 자랑하러 왔잖아. 촬영을 왔잖아. 훈훈하게 해야지. 아무튼 이제 저희가 오늘 연말 결산 콘텐츠를 위해서 할 건데 여러 가지 또 카테고리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뭐 또 패션 콘텐츠니까 저희가 하는 게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뭐 디자이너나 그죠. 브랜드가 어디였는지 해서 또 패션 얘기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식당, 가장 재밌게 읽은 책, 그쵸. 다양한 범주 안에서 올 한 해를 좀 톱파보는 시간을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형택 씨의 이제 이 디스커버리 오브 더 이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갈 예정이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음원을 근데 영상 안에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아 싫어요. 못 넣어요? 이거 직접 찾아가야 돼? 이거는 넣으면은 그 탈출 버튼 돼가지고 비 터져서 탈출할 거고. 자, 브랜드 오브 더 이어부터 올해 브랜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여성복 남성복을 좀 따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복 부정의 여지 없이 애슐리 윌리엄스가 올해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쵸. 남성복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뭔가 막 아주 미친 듯이 너무 좋았어 이런 거는 기억에 남는 게 딱히 없어요 사실은. 그 대신 그냥 원래 하던 거에서 조금 더 누가 막 더 잘 깎고 그랬냐 그거를 기준으로 저는 MF펜이 올해 남성복 브랜드, 물론 컬렉션을 토탈로 냈지만 그 남성복이 보여줬던 게 좋았다 싶었던 게 MF펜. MF펜이 올 그 LVMH 프라이즈에도 파이널리스트 갔으나 24년에 갔으나 한번 노미니가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올해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쵸, 뭔가 24년에도 폼이 이미 어느 정도 좋았고 그쵸. 뭔가 타겟층이 명확했어서 LVMH의 선택을 받았었는데 올해 사실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자세하게 못 봤거든요. 맨날 하던 걸 했어요 MF펜이. 근데 이제 점점 더 어쨌든 룩북 같은 거를 꾸리는 방식이나 컬렉션 옷 같은 거를 뽑는 게 어쨌든 북유럽 베이스 브랜드지만은 요즘 북유럽 애들이 하는 약간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이 살짝 섞여 있고 기술적이고 완전 솔리드하게 커팅되는 그런 컬러와 기장감 아니면은 그런 빛 같은 거 말고 조금 더 캐주얼다운 캐주얼을 했어요. 제가 원래 남성복에서 올해 디자이너 부분도 그렇고 남성복 부분에서 좀 좋게 봤었던 건 어떤 따뜻한 캐주얼들을 좀 집중해서 봤는데 MF펜이 북유럽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왜냐면은 다른 요즘 북유럽 브랜드들이 막 많이 쓰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체크 패턴들이라든가 스트라이프 아니면은 조금 브라운 계통의 그런 컬러들도 굉장히 잘 썼고 캐주얼에서 뭐 많이 쓰이는 그런 데님 같은 것도 활용 잘했고, 그러니까 아오레가시가 조금 더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컨템한 브랜드라면은 MF펜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옷들을 요즘 되게 잘 내고 있지 않나. 저도 MF펜 그래서 막 코트, 바지 이런 거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애슐리 윌리엄스 얘기했잖아요. 아, 여성복 그쵸. 사실 MF펜도 뭐 당연히 뭐 브랜드 오브 더 이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여성복에 있어서 애슐리 윌리엄스를 올해 약간 빼놓고 얘기하기가 되게
그래요. 왜냐면은 오만대에서 패션 스쿨 안에서도 뭐 그쵸. 너 졸업하거나 인턴하고 싶으면 어디서 하고 싶냐 우먼웨어 하는 그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애슐리 윌리엄스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그쵸. 저도 이제 그렇고 태원 씨도 그렇고 네. 학교에서 패션 뭐 기획이나 아니면 네네. 의류 제작 수업 이런 거 듣잖아요. 아 그죠. 그때 레퍼런스로 애슐리 윌리엄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저는 애슐리 윌리엄스를 레퍼런스로 드는 게 한 3명 중에 1명은 애슐리 윌리엄스를 레퍼런스로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귀엽고 키치한 무드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슈슈통, 세실리 에반센 이런 류의 조금 더 어떤 페어리 같은 그런 귀여움과 키치함을 사람들이 소비를 했었다면 아니면 조금 더 로맨틱하게 빼면 시몬 로샤 그런 느낌들을 좋아했었다면은 요즘은 이제 막 애슐리 윌리엄스 같은 그런 조금 더 팝적인 키치함들 그리고 약간의 더티함도 섞여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의 어떤 브랜드들을 요즘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애슐리 윌리엄스가 보여줬었던 뭐 히트 쳤던 그런 디자인들도 그렇고 뭐 아일릿과도 같이 그런 거 했었던 것도 재밌게 나왔었고 여러모로 어쨌든 어떤 키치 문법에 대한 커머셜한 제시를 새롭게 또 해줬다. 애슐리 윌리엄스가 이게 패션 산업의 당분간의 미래 먹거리다라는 거를 선언을 한 느낌이에요. 거의 저는 제 이제 브랜드 오브 더 이어 얘기해 보자면 저는 구찌를 선택했어요. 구찌. 원래 요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샤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번복을 좀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찌가 이번에 이제 뎀나를 영입을 하고 네네. EUSSL을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였어요. 원래 이제 하우스들은 당연히 컬렉션을 런웨이 형태로 공개를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 구찌가 뎀나를 영입하면서 어쨌든 구찌도 똥줄이 많이 탔을 거예요. 네. 뭐 그 원래 구찌의 이제 매출의 세일즈의 상당 부분을 이제 책임져줬던 네. 이제 중국의 형님들, 따거. 따거님들의 어떤 그 고객 대량 유출도 있었고, 그쵸. 회생이 이제 절실했던 상황에서 뎀나를 영입하면서 또 어떤 한 수를 보여줬던 게 이제 유튜브에 컬렉션을 숏필름 형태로 이제 그쵸. 선보였고 거기에 이제 캐스트가 어마무시합니다. 거기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을지 모르겠는데 뭐 데미무, 그쵸. 뭐 에드워드 노튼, 뭐 켄달 제너, 그냥 네로라는 사람들, 어떤 양반들 다 배우랑 나오고. 셀럽들을 다 그냥 초빙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뭔가 저는 이제 그 필름 제목이 더 타이거인데 네. 그거 보면서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뭔가 어떤 그 되게 메타적인 네. 주제예요. 아, 그 그쵸. 필름 내용 자체가 우리 지금 혼란 속에 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를 이제 그 데미 무어가 처음에 이제 그 필름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그 서브스탄스 네, 영화 네. 보셨죠? 그랑 되게 비슷해요. 그 네. 어떤 연출이나. 그래서 그 레퍼런스 분명 했을 거예요. 맞아요. 데미 무어를 분명히 있었을 캐스팅했었던 거야. 네. 이유도. 그리고 이어서 보여지는 어떤 그 구찌의 룩북이 뭐 옷에 있어서 특별히 이게 뭐 대단하다 아니면 뭐 전례 없는 어떤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긴 좀 뭐한 구석이 있지만 뭐 그런 어떤 마케팅이나 운영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과감히 또 했다는 네. 게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았어요. 올해 있었던 것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어떤 뎀나가 이번에 프리폴 컬렉션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포모라고 하죠. 그 Fear of Missing Out. 아, 그 예전 거 아카이브. 네네.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가상의 쇼를 그렇죠. 컨셉으로 했었던 이번에 프리폴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그 인터뷰에서 실제로 밝혔어요. 뎀나가 이제 일종의 R&D 실험을 지금 계속 감행을 하고 그쵸, 있다.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가를 탐구하는 게 현재 뎀나의 어떤 작업 방식인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에서도 사실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었지만은 그걸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가가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막 게임 UI 같은 거를 반영을 했었던 그쵸, 예. 뭐 버나드 윌럼 같은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거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하게 뺐지만은 아니면은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티프로 네, 땄었던 네, 그런 네. 쇼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현대 패션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점을 뎀나가 발렌시아가에서 원래 자기가 하던 쪼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쭉쭉쭉 밀고 가면 됐어요. 좀 더 어떤 테크노스러운 부분도 많이 넣고. 근데 이제 구찌에 넘어가면서 구찌 하우스 레거시를 보존을 하되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새롭게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실험적인 네. 행위들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쵸. 너무 루즈해지고 그래서 얘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가 안 잡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처음에 어떤 새로운 스트레치를 우리가 찾았어라고 이제 빠르게 결단을 내고 뭔가 조금 더 정제된 어떤 모습을 이제 26년에 보여줄 것 같아서 사실 기대가 좀 돼요. 그쵸. 26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구찌가 나아갈지. 저희도 이제 새해가 되면은 드디어 저희의 먹거리가 또 주어지죠. 패션위크 26FW가 네, 이제 캘린더도 다 나왔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때의 구찌의 모습도 기대도 되고 뭐 다른 패션 브랜드들이 어떻게 할지도 기대가 되고 이제 브랜드 얘기해봤으니까 디자이너로 가죠. 왜냐면 저희가 카테고리가 꽤 많아가지고 하나당 막 10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뭐 뒤로 가면서 조금 짧아지기도 할 그러긴 거고 하네. 그래도 오늘은 연말 결산은 1시간 넘어도 그냥 아, 진행합시다. 그쵸, 예. 고봉밥으로 간다고 문제가 될 거 없다 봐요 저는. 오케이. 우리가 오늘 올해 뭘 받는가를 결산하는 자리인데 이거 자, 술 먹으면서 하면 4시간 걸려요. 그쵸. 이거 다 하려면은 디자이너 오브 더 이어. 디자이너 오브 더 이어. 저는 패션 쪽은 거의 다 이제 우먼즈, 맨즈를 나눠서 했고요. 우먼즈 디자이너 자체로 놓고 갔을 때 브랜드랑 별개로 극상의 폼을 보여준 게 누군가, 저희가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마티우 블라지를 저는 여성복 올해 디자이너로 뽑았고, 맨즈웨어는 이제 오라리를 이끌고 있는 료타 이와이를 저는 뽑았습니다. 료타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오라리는 뭐 디렉터의 색을 강조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일본 브랜드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 어떤 이세임 이야기하는 꼼데사단 출신이 아니고서야는 막 I'm the man 이러면서 막 I'm that guy 이러면서 막 브래깅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을 지금 약간 일본을 꽉 잡고 있는 세 개의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오라리 그리고 아프레세 네. 그리고 한 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3대 브랜드로 막 사람들이 추앙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한 게 뭐지? 비즈빔? 비즈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근데 오라리는 일본의 3대 브랜드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라리는, 그리고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남성복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견을 던질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오라리랑 아프레세는 그 경쟁의 포지션 자체가 다르고 그 동일 포지션 내에서 더 폼이 좋은 거는 저는 부정의 여지 없이 오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격이 다르잖아. 가격이 그쵸. 다르면 할 수 있는 게 다르지. 근데 오라리 정도 가격대에서 그 정도 오라리가 택한 전략은 그 옷 자체의 어떤 호환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컬렉션 스타일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건 뭐 그 스타일리스트의 공헌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그 옷들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도 서로 잘 맞물리는 구조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디자인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것도 남성복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저 막 뭐 빈티지 탐구가 어쩌고 막 포멀한 복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빼는 뭐 여기에서 디테일을 어떻게 빼고, 중요한데 그게 저도 그거에 엄청 천착했던 시절이 있고,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지났기 때문에 난 뭐 스텝업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디자인을 보는 제 눈이 바뀐 거죠. 취향이 바뀐 건데,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인 흐름을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컬렉션 단위로 옷이 나오고 시즌 단위로 그렇게 옷이 나왔을 때 뭐 이 어떤 피스가 뭐를 뭐 고증을 했고 뭐 이런 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룩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했는가, 이 컬렉션을 통해서 어떤 무드를 전달하려고 했었고, 그게 남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저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은데, 오라리가 강조하는 어떤 패브릭의 그런 질감들 그리고 컬러감 빼는 방식들이 오라리도 계속해서 뭔가 폼이 오르다가 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MF팬과 같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일본식 캐주얼, 일본이 어쨌든 바라보는 미국이나 유럽의 캐주얼을 일본식으로 어떻게 현대에 가장 잘 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료타 이와이가 거기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사실 뭐 고봉밥으로 하자 했으니까 네. 뭐 중간중간 제가 사담을 해도 되잖아요. 아, 서로. 네네, 하세요. 오라리에 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오라리가 이제 패션 관계자들이랑 여러 스토키스트들만 이제 불러가지고 다이칸야마였나 어디에 지하 약간 네. 비밀기지. 비밀기지스러운 그런 어떤 그 전시 공간 같은데 네. 그때 23년 겨울이었어요. 네네.
아니 22년 겨울이었지. 컬렉션이 아니면 그 쇼가 그 어떤 제가 갔었을 때. 그거 제가 해서 도쿄를 갔었는데 그래요? 네. 그때 22년 겨울인가 그때 이제 있었던 그 컬렉션을 싹 그 공간에 쇼룸 예, 쇼룸처럼 쫙 해놓고 그 관계자들만 이제 네네네. 리미티드로 불러가지고 어떤 그 디렉터나 아니면 네. 스타일리스트들이 같이 이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공간이 네네네. 마련이 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냥 혼자서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오랄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밑에는 일본어라서 못 알아듣고 네. 그래서 막 뚝뚝 내려가는데 딱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계자 인척을 하고 인척하면서 봤는데 어쩌다 이제 그 목걸이를 이제 다 차고 있었는데 RSVP였겠죠 뭐. 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뭐 일본어로 뭐라 해가지고 I'm Korean 나가라 바로 이제 입편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구나. 오라리 네. 또 우먼스웨어에서도 그러면 디자이너 마티우 블라지. 마티우 블라지. 아니 사실 마티우 블라지는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네, 생각을 하긴 네. 해요. 저는 어쨌든 샤넬의 혁신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물론 아직도 호불호는 계속 갈리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번 공방 컬렉션으로 또 다시 보여줬다. 그렇죠. 끊임없이 공방 증명해내는 마티우 블라지. 이번 공방 컬렉션에서도 어쨌든 공방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샤넬의 그 어떤 정체성, 소위 말하는 아티저널한 그런 샤넬의 모습들 잘 보여줬고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어떻게 샤넬을 풀어낼 수 있는가. 뉴욕의 지하철이라는 그 공간을 골랐다는 것 역시도 그쵸, 전달하고 네. 했었던 그 어떤 무드나 아니면 쇼의 내용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EUSS 컬렉션 그 네네네. RTW에서 되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네네. 공방 보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EUSS RTW를 보고 뭔가 약간 반감이 누구는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공방 컬렉션을 보고 좀 뭔가 납득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봤을 것 같아요. 뭔가 반대파 그쵸. 네네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두 번을 그쵸. 하면서 네. 이제 대충 0점이 여기에 잡혀 있구나라는 네. 거를 뭐 좋든 싫든 확인을 시켜주는 게 시켜주는 중요한 그렇게 거고. 못을 박은 콜렉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마티우 블라지 사실 안 좋은 이유로도 디자이너 오브 더 이어로 넣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엠버서더 기용이 이상해요. 글로벌 엠버서더로 최근에 에이셈 라키를 기용을 했고 샤넬에? 네 BTS의 정국을 기용을 했어요. 정국은 저도 떠서 봤는데 저는 사실 약간 거기서 뇌정지가 와가지고 도대체 마티우야 너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디까지 보고 있길래 왜냐면은 그런 식의 어떤 글로벌 엠버서더 기용을 하는 디렉터를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칼이 GD를 골랐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어렸으니까 뭣도 몰랐는데 거의 저는 그거만큼 파급력은 아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샤넬이라는 하우스의 대표? 에이셈 라키가? 정국이? 그죠. 정국이나 에이스라키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뭐 공연에서 보여진 네네.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이 샤넬이랑은 일면 대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유스함을 샤넬에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저는 읽히기는 하는데 그 유스함이 꼭 그들이었냐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반면으로는 그럼 유스함을 누구로 보여줄 건데? 그쵸, 라고 했을 때 막 도미닉 바이크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이게 또 최선이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목을 끄는 기용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의 어떤 엠버서더 기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기하긴 하다. 그리고 샤넬 뷰티는 또 마티우 블라지 손에 어떤 움직이는 브랜드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샤넬 뷰티는 또 최근에 카리나를 엠버서더로 기용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느끼기엔 어떤 샤넬 뷰티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랑 굉장히 좀 다르지 않나. 아마 그런 리브랜딩이 어떤 것까지 바라보고 그런 식의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스라는 공통점 말고는 잘 묶어내지 못하겠어요. 엠버서더를 기용하는 거는 뭐 뷰티는 아마 뭐 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이 디렉터가 네, 자리가 네. 있겠지만 그 CD가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하긴 할 거예요. 네, 엠버서더에 그죠. 있어서는. 그래서 뭐 블라지가 생각한 게 있지 않을까 뭐 그쵸.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카톡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넌 블라지, 어디까지 블라지야? 보고 있니? 왜 정국과 그게 대체 카리나 무슨 말이니? 저도 디자이너 오브 더 이어로는 마티우 블라지를 골랐고 형택 씨는 어떤 이유에서? 저는 그냥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쇼적인 그러니까
그거죠. 어떤 예전의 어떤 샤넬의 모습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 그 패션 소비자들의 딱 틀에 박혀 있었잖아요. 어떤 네. 그 샤넬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그 그쵸. 박힌 고정된 이미지들 그거를 어느 정도 탈피한 모습을 뭔가 그 공헌이 예, 컸다. 예, 공헌이 리브랜딩의 그치, 공헌이. 예. 근데 그 어떤 탈피한 모습이 그냥 좀 거리감 있거나 좀 그쵸.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풀어낸 게 잘한 일이고 공방 컬렉션에서 그거를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보여줬다. 그쵸.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더 온건한 방향에서 그리고 그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코코 샤넬이라는 창립자가 추구했었던 어떤 방향과 맞물린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일상적인 럭셔리에 네. 대해서 샤넬이 어쨌든 뭐 수공예적인 것도 강조하고 뭐 어쩌고 그런 뭐 테크닉이 들어가고 비싸고 프레스티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어쨌든 그게 명목상으로는 이제 모두를 위한 어쨌든 그거를 소비할 여력이 되는 그쵸. 괄호를 붙여놨겠죠. 우리 걸 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그래서 사실 그 샤넬 EUSS RTW를 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소재 실험이나 네. 어떤 그 기존에 사용했던 패브릭을 한번 꽈서 옷을 만들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법들이 다른 많은 엑스페리멘털 브랜드들을 보면은 같이 놓고 보면은 그렇게 특이하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의의는 어디에 있냐? 그게 럭셔리 하우스의 대빵으로 알려져 있는 샤넬에서 그런 어떤 실험 기법이 드러났다는 게 뭔가 좀 가지는 바가 큰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시성도 저는 있다고 네. 생각해요. 패션 산업의 앞으로의 흐름이 어떤 텍스타일을 위주로 좀 재편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잘 보여줬다고도 생각하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블라지 자체가 텍스타일 실험에 워낙 또 능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었죠. 그죠? 그래서 올해 디자이너까지 대충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컬렉션 오브 더 이어 올해 컬렉션 뭐가 가장 괜찮았는가? 저 이제 네. 우먼스에서는 알라이아의 알라이아. 26SS였고요. 맨즈 중에서는 이제 니콜로 파스쿠알레티의 파스쿠알레티. SS2026. 네. 그래서 알라이아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알라이아의 빅팬인 것도 한몫을 하고 어쨌든 아제딘 알라이아가 갖고 있었던 알라이아의 모습 위에 피터 뮬리에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 신체를 조형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그거를 그냥 꾸준히 잘해온 거에 저는 그냥 컬렉션 오브 더 이어를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라이아 컬렉션을 다 보지 않아서 아제딘 알라이아와 피터 뮬리에의 알라이아가 큰 틀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뭐가 비슷한지를 모르거든요. 큰 틀에서 다른 거는 아제딘 알라이아는 조금 더 어쨌든 옛날 디자이너고 좀 더 고전적인 그쵸, 네. 어떤 여성의 바디 실루엣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안에서 밀착해서 벌어지는 어떤 차이들을 조명하는데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 조이고 풀고 하는 그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했던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이제 피터 뮬리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실루엣을 조금 더 덧대는 경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볼륨이 들어가는 그런 스트럭처들을 많이 넣고 그런 거 안에서 그리고 피터 뮬리에는 조금 더 컬러 같은 거를 완전 솔리드하게 훨씬 잘 빼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라이아 의상에 대한 이미지는 피터 뮬리에서 온 게 좀 큰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완전 매트하고, 네, 매트하고. 솔리드한 그 컬러로 이렇게 쫙 드레스 네. 하나 그런 식으로 약간 럭키 평가절하 같은 거죠. 잘 만든 원피스 하나 보섭살 원피스 그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어쨌든 그 여성복 안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럭셔리한 여성복을 뽑는 데 있어서는 특히 원피스 그 한 벌 안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게 실루엣을 구축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입었을 때 진짜 관건이에요. 뭔가 사실 원피스라는 어떤 복종 자체가 이런저런 많은 어떤 그 요소나 디테일이 껴들기가 참 힘든 네.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한 벌 안에서 어떤 적은 디테일 속에서 네. 이게 얼마나 되는가가 딱 판가름 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라인을 잡는 것도 그렇고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 적은 옷은 아니에요. 이제 알라이아의 피터 뮬리의 알라이아가 근데 그 대신 어쨌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볼륨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엉덩이의 윗부분에 그런 식으로 볼륨을 넣고 그런 거를 통해서 뭐 허리와 골반에 대비감 같은 거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가슴 쪽의 실루엣 아니면 뭐 헤드피스 같은 거를 굴리는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조형에 있어서
다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고 그다음에 뭐 요즘 남녀성복 안 가리고 유행하는 그런 어떤 솔리드한 컬러감을 뽑는 브랜드 중에서는 사실상 어떤 최상위의 미감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결국에는 다 알라이아의 안 좋게 말하면 하위 호환 같이 보이는 수준의 그런 굉장히 높은 디자인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어떤 솔리드한 컬러라는 제약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에 되게 밀착되는 옷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밀착과 솔리드라는 제약 사항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더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밀착이 아니더라도 아즈린 알라이아가 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천을 이용한 구조라든가, 예를 들어 마담 그레 생각나는 그런 고전적인 드레스의 미학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가져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을 잘 보여줬고, 올해 26SS 알라이아 컬렉션에서도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럭셔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베타성도 잘 보여줬고, 동시에 어쨌든 이건 잘하면은 일상 속에서도 내가 이 어떤 알라이아의 에스테틱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 싶은 그런 피스들도 있고, 균형감이 굉장히 좋았다. 남성복에서는 이제 니콜로 파스칼레티를 뽑으셨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네. 라이브 토크 세션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아티저널 패션의 네네. 그 미감을 조금 더 네오하게 네. 이제 풀어내는 어떤 몇 명의 디자이너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언급이 그쵸. 됐었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고, 약간 네오 앤틱 같은 거예요. 네오 엔티. 네오 포스트 얼터네티브 앤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어떤 복식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런 어떤 빈티지한 무드들을 가져가되, 이 사람이 요즘 신예들이 잘 하지 않는 어떤 조형적인 데에서 차별점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형. 패턴에 기반한 어떤 조형 비틀기. 요즘 신예 브랜드들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텍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무드를 집중적으로 어떤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순수 조형 재미로 그걸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무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티잔스러운 그런 네오엔틱 디테일이나 무드를 가져가면서 세련되게 옷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무래도 패턴이 좀 독창적이고 그런 커팅의 방식들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세련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옛날 복종을 현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실루엣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네오엔틱의 디테일을 쓰는 것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컬렉션 안에서도 되게 복종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쵸, 그것만 하진 않더라고요. 네, 완전 컨템한 그런 옷들도 같이 하되, 그게 한 개의 컬렉션 안에 집약적으로 그쵸. 잘 녹아 들어 있고, 이 컬렉션의 흐름이 뭐 그런 빈티지한 거에서 시작을 해서 컨템하게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완전 아방하게 가는 그런 피날레로 치닫는 뭐 그런 느낌이라든가, 컬렉션의 전체적인 이어지는 느낌도 굉장히 구성을 잘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래 남성복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빈집털이 느낌이었어요. 막 딴 컬렉션을 봤을 때 감흥이 쉣 없었다. 뗀다라는 그 느낌이 없었고, 근데 네. 파스퀄리티의 컬렉션이 그래도 이만하면은 좋은 남성복 컬렉션이다. 근데 맨스웨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비자들이 지금 최근에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자체가 네.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빈집털이다. 그리고 더 나올 게 없고 뭔가 한 번 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너무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떤 뭐 패션 유튜버나 어떤 파케나 외신을 봐도 맨스웨어에 대한 어떤 예찬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없어요. 코멘트들을 보면 노잼이라는 노잼이라는. 네. 컬렉션 오브 더 이어, 저는 컬렉션 오브 더 이어로 했던 게 그거예요. 이세이미야케 맨의 네. 이제 USS RTW인데 네. 저는 그 보그 컬렉션이나 네. 그 다른데 런웨이를 구독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WWD로만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세이미야케는 원래 늘 실루엣이 빡센 피스들이 중간중간에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좀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컬렉션들 보면 되게 오리가미 같은, 아닌가요? 일단 말씀을 쭉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컬렉션도 봤는데 이제 되게 그 오리가미 같은 어떤 실루엣에 네. 비슷한 그런 모자들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조금 더 솔리드하고 조금 플랫한 질감의 패브릭을 썼다 하면 이번에 약간 좀 텍스타일을 쓰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적인
색감이나 네. 아니면은 프린팅 방식 자체도 네. 네. 덜 현대적으로 가져가는 느낌이 네.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이전에 봤었던 이세이미야케 뭐 맨이던 어떤 다른 컬렉션들을 봤을 때 좀 되게 최대한 어떤 현대적인 질감의 어떤 텍스타일을 내려고 그리고 기술 자체도 약간 네. 선도하는 어떤 포지션의 브랜드잖아요. 그쵸. 그런데 반해서 이번 컬렉션은 뭐 패턴 그 옷 패턴 말고 이제 네네. 들어간 직물 문양이 패턴, 네. 그쵸 직물 패턴이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문양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옛 것을 뭔가 레퍼런스를 따온 게 네.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조화가 약간 재밌었던 것 같고 뭐 EUGSS 샤넬 컬렉션 이번 것도 넣을까 했는데 그건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건 뺐고 저는 그래서 IM 그 이세이미야케 맨 네. 이번 거였습니다. 근데 이세미야케 맨의 그 디렉터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그 디렉터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자기 쪼를 좀 많이 드러내요. 아, 컬렉션에서. 네. 이세미야케 옴무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하다가 한번 접었다가 한동안 쉬고 이제 아이엠맨으로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아이엠맨이라고 하니까 웃기네. 뭐 유키스 그거도 아니고 암열맨. 한 남자야. 아무튼 그 어떤 느낌이 이세미야케 옴무 때는 꼼옴처럼 꼼대 옴무처럼 조금 더 포멀한 남성복의 기조를 많이 떴었고 지금은 훨씬 더 캐주얼복에 가까운 어떤 옷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제 컬렉션 좀 보니 이지하게 풀어가려는 이지하게 느낌이. 풀어가려는 피스들이 있죠. 많이. 네. 뭐 니콜로 파스퀄리티에서 모든 피스들이 네네네. 아티저널, 뭐 네오네오 앤틱 이런 게 아닌 것처럼. 네네. 그래서 저도 얘기했던 게 어떤 그런 캐주얼 좀 더 캐주얼하게 뺀 그런 피스들도 괜찮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닝 피스나 네네. 그 피날레 하이라이트 피스 피스들. 하이라이트로 넣는 어떤 그런 좀 빡센 실루엣의 그런 것들에서 약간 그런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세이미야케 맨즈 컬렉션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거기 안에서 얘기했었던 저도 그 쇼를 보기는 봤는데 그 어떤 요소들이 저한테는 막 와닿진 않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약간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좋게 느꼈으면 다채로운 거고 안 좋게 느꼈으면 중구난방인 거예요. 아. 근데 저한테는 약간 중구난방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형택 씨가 매력을 느꼈었던 그런 어떤 내추럴한 모습들이 저는 이세이미야케한테서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 그래요? 그 브랜드에게서 기대했던 거는 형택 씨가 얘기했었던 그런 완전 컨템포러리한 어떤 질감과 컬러의 패브릭들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떤 커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커팅 정도는 저도 공감이 어느 정도는 가는데 어떤 내추럴하거나 조금 과거의 것에서 나온 굳이? 그 느낌이 저는 현재 이세이미야케 브랜딩에 그게 어떤 맞지 않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아. 약간 이세이미야케 사단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이게 큰 도움이 될까?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폴리 마피아의 네. 식용꽃을 아. 왜 넣었냐 의미도 그죠 없는 그죠. 거. 계속 자꾸 이제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얘기가 딜들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나쁜 쇼는 아니었어요. 저도 괜찮게 봤는데 약간 뭐랄까 김밥 천국에서 텐동을 찾는 느낌이죠. 아, 그런 느낌의 쇼였어요 저한테는. 저도 뭔가 뭐 이전의 어떤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나 네. 그런 것들을 뭐 함께 놓고 보자면은 뭐 오브 더 이어라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좀 뭐하긴 한데 그냥 아니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브 더 이어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쵸? 뭐 다 때려치고 일단 원래 그냥 뭐가 나한테 좋았는가 제일 즐거웠는가 네. 이세미야케 맨 렛츠고 이거니까. 그리고 이건 약간 태원 씨가 뭔가 알라이아에서 어떤 어쩔 수 없이 끼게 되는 색안경 아 그쵸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자기 같아요, 저도. 기본 취향이 있다 보니까. 그쵸. 컬렉션 오브 더 이어 이렇게 얘기했고 그쵸. 생긴 걸 이렇게 산적 새끼처럼 하고 다녀가지고 좋아하는 건 막 알라이아 이딴 거 좋아하고 미친 놈이 따로 없어요 그냥. 또 이제 그런데 또 들어가면 또 멀끔하게 하고 갈 거니까 한국에 있을 때 거렁뱅이처럼 하고 다녀야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제가 앞으로 디자인 직군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은 이게 제 어떤 스트렝스예요. 그렇죠. 중요해요 이 수염이.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디자인 직군 일 계속 면접을 치고 그러면은 저는 면접 때도 이 스타일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치. 제야의 고수인 척 하려고요. 자, 루키 오브 더 이어. 루키 오브 더 이어. 넘어갈게요. 루키 오브 더 이어. 저는 한 3개 정도를 뽑았어요. 각각 좀 다른 느낌으로.
1번은 이제 초크라는 브랜드고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DP 컬래브레이션에서도 바잉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일릿의 모카양도 이제 화보에서 신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귀엽고 어떤 그런 키치한 느낌의 옷을 많이 만들고 그런 레디메이드 위에서의 어떤 변형 같은 거나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26SS 컬렉션이 이제 되게 최근에 나왔는데 그거에서 보여주는 어떤 텍스타일 실험 기법들이나 아니면 프린팅 그리고 전반적으로 컬러웨이 뽑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네, 딴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초크 이번에 그 펠트 햇이 있는데 펠트 햇이 그 너무 귀엽더라고요. 벨트. 예. 거기 위에다가 이제 완전 쨍한 파란색으로 이런 어떤 구조물 같은 게 딱 달려있는 원래 로빈훗 같은 애들이 이렇게 모자에 깃털 달고 다니듯이 네네네네. 그렇게 그것도 아마 에로 모양 비슷한 그거였어요. 그래요? 네. 그걸 어떤 변형해가지고 완전 모던하게 뽑아낸 그런 귀여운 모자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게 봐서 초크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밝혔던 사랑에 맞지 않는 그렇죠. 알랭. 알랭폴 이 ALA 어쩌고 친구들을 제가 다 좋아해요. 알라이어도 그렇고 이거도 어쨌든 그런 밀착되는 그 네. 고전적인 드레스의 위약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파인한 면에서 원래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 및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알랭폴 마지막으로 이 셋 중에 좀 제일 더러운 느낌 쉐임 쉐임. 쉐임이라는 이제 여성복 브랜드가 있는데 약간 뭐 프로토타입 같은 데도 생각나고 이지 컬렉션 같은 것도 생각나고 어쨌든 카네사던 출신의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도 동시에 프레임 같은 류의 그런 어떤 약간 음지밈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류의 여성복 브랜드 중국에서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런 스타일의 브랜드들이 제가 예전에 기사로 썼었던 뭐 후디의 공주 같은 브랜드도 있고 네네네. 어쨌든 그 홍콩 브랜드. 중국 브랜드예요. 중국 후디의 브랜드. 공주. 그거 제가 아마 비즐라에서 쓴 기사 맞아요. 중에서 제일 히트친 기사예요. 그게 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준. 제가 썸네일로 쓴 여성분이 이뻤습니다. 전 그게 셀링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그 예쁜 여성의 뭐야 그 카리나가 한 거 있잖아요. 예쁜 여자의 앙 그거 미인계 몰라요? 뭐요? 네 여기까지 하고 알랭폴은 거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자꾸 다이카냐만 얘기를 하는데 리프트 저희 그 얘기했어요. 네, 했어요 얘기? 방송에서 리프트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리프트에서도 이제 알랭폴 막 바잉해가지고 신기했고. 아무튼 루키 오브 더 이어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일단 두 명 있는데 네 일단 야쿠 야쿠 스테이플턴의 야쿠 스테이플턴이 운영하는 야쿠는 일단 그 사람 이제 비슬라에서 인터뷰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되게 의외네요. 이런 약간 컨셉추얼한 브랜드 안 뽑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루키라서 뽑은 건가? 루키도 하고 뭔가 그냥 그 도바미? 인터뷰를 보니까 아 네. 그냥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뭐냐면 야쿠 스테이플턴이 네. 그냥 극한의 게임충이었대요. 그냥 밤새 게임만 네네.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옷에 눈을 떠가지고 옷을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네. 옷을 하려니까 옷을 하면 이제 게임을 못 하니까 네. 그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럼 옷 속에 최대한 게임적 요소를 막 넣자.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조금 더 귀엽잖아요. 그 아, 어떤, 네네. 그 어떤 게임 속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은 그쵸. 헤드기어나 네. 후드나 이런 거에 네. 들어가나. 그 뭐야 장갑 같은 거 그쵸. 엄청 네, 크게 된 네. 게덴푸드 같은. 그쵸. 게덴프 같은 뭐 공룡 장갑.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옷의 측면으로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그 키치하다라는 네네. 그 옷에서의 어떤 네. 분위기를 야쿠가 좀 다른 컨셉으로 많이 보여줬던 것 그 같아요. 덧붙이는 키치보다는 어쨌든 그쵸. 그 세계관을 어떻게 투영하는가. 그 세계관 자체가 키치한 거죠. 어쨌든 게임에서 나오는 그거니까. 그래서 뭐 막 인터뷰 보고 되게 감긴 게 많았어요. 뭐 나루토 빠돌이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냥 그 서양 와페니즈 애들 특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루토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어떤 그 흑인 문화와 어떤 아시아의 어떤 다양한 그 문화적 요소, 네. 뭐 애니나 어떤 그 게임 같은 거나 네, 그죠. 그런 것들을 뭔가 어떤 믹싱을 해가지고 자기 컬렉션 브랜드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그냥 재밌었다. 그 비주얼들이. 네, 그 비주얼들이 재밌었다. 그리고 그냥 정감이 있어서 루키로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케인 발라드. 케인 발라드. 이제 CSM MA 출신이고 여기 이제 티피컬 라이프 크리에이션에도 그렇죠. 저희 세션 때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고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택 씨가 한번 케인 발라드. 맞아요. 바로 이전인가 그 전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왜냐면은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뭔가 뭐 루키 누구 좋은 사람이냐 네네네. 생각하냐. 그래서 이전 영상도 얘기했으니까 케인 발라드는 간단하게도 넘어가고 그냥 그 다크웨어적인 요소를 뭔가 다른 느낌으로 풀어내는 네. 조금 더 거칠고 뭔가 네네.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레브리티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거 네네. 그런 것들에서도 어떤 가능성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MA쇼 보면은 모델들 기용들도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옷이랑 잘 어울러지고 그랬다. 루키는 그렇게 2명 야쿠 스테이플턴 그리고 이제 케인 발라드. 그렇죠. 그래서 패션 얘기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논외 너네 저희가 옷만 보고 사진 않으니까 그쵸. 옷만 보고 사면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근데 거의 한 90, 11월은 옷만 보고 살지 않았어요? 막 컬렉션 만장 보고. 전 그래서 정신이 나갔잖아요 지금. 제가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갖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매일매일 살고 있는 시차가 달라져요. 네. 언제는 한국 시차에 살았다가 언제는 오늘은 뉴욕 시차에 맞춰 살아볼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두바이 시차에 맞춰 살아야겠는데. 아니 그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두바이 쪽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두바이 시차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맨날 저한테 이제 DM으로 왜 게임이야? 나랑 같은 시차를 사는 건 태호 씨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아무튼 패션 이외에 우리가 또 무엇을 재밌게 즐겼는가 해서 앨범 오브 더 이어 음악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들었던 음악 얘기. 음악 올해 좀 많이 들었나요? 이거 그 랩업 했을 거 아니에요 스포티파이에서. 랩업 몇 분 나왔어요? 스포티파이 올해는 정말 다른 연도에 비해 덜 들었던 게 스포티파이가 올해 한 7만 분 나왔고 그냥 다 합쳐서 10만 분 정도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들었었죠 랩업 그게. 저는 이제 애플뮤직으로 갈아탔으니까 애플뮤직에서 봤을 때도 진짜 못 들었던 게 제가 6월까지는 군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뭔가 듣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속에서도 뭔가 각자 또 가장 감긴 앨범들이 있고 그죠.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앨범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뭐 어떤 앨범이 제일 좋았어요? 일단은 저는 약간 최근에 제가 음악을 듣는 기조라는 게 제가 올해 한 초에서 상반기까지 이제 극한의 힙스터 음악을 계속 들었어요. 막 이상한 드론 듣고 저 윌리엄 바시스키 글 쓴 거 봤죠? 예. 지리멸렬한 글이에요. 그 글 쓰는 동안 14시간 동안 드론 음악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삐빅삐빅 그러는 것만 14시간 듣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뭔가 어떤 그런 류의 음악들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비언트 같은 것도 많이 안 들었고 사실. 그래서 약간 올해 저는 올해 앨범으로 이제 니나 지라치라는 이제 호주 기반의 뮤지션의 I Love My Computer라는 그 앨범을 꼽았는데 2010년대의 어떤 EDM을 리바이벌한 그런 류의 컴플렉스 트로 앨범이고 네네. 이거 이외에도 훨씬 더 팝적인 음악들을 올해 훨씬 많이 들었어요. 다른 뽑지 않았지만 약간 아너러블 멘션 같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도 원래 뭐 다른 진지한 장르에서 좋은 음악도 많이 나왔죠. 뭐 데프 헤븐도 좋았고 올해 그 파란 노을 다룬 명이었던 슈레믹 같은 경우에도 뭐 국악이랑 포스트락 잘 섞고 그다음 뭐 스완스 올해 앨범도 좋았고 막 좋은 앨범 되게 많았어요. 뭐 맥킨리 딕슨 이런 애도 좋았고 근데 정작 내가 올해 제일 많이 들은 거 니나 지라치 제인 리무버 슬레이어 아니면 슬레이어는 이제 조금 완전은 아니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는 뭐 뜰 만큼 뜰 사람이지만은 그쪽 힙합에 관심이 없으면 또 모를 만한 사람이고 좀 정신 사나운 노래들 많이 들었네요. 제가 사는 게 힘들어서
음악으로 그걸 좀 메꾸려고 제가 앉아서 막 고고한 척하면서 앰비언트 들을 정신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제일리 부버랑 니나 지라치 들었을 때도 정신 사납다. 네.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정신 네네네. 사나움이 딱 기분 좋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 다른 아티스트들이 그냥 괴가 다른 정신 사나운 음악을 막 사운드 클라우드에 막 양산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막 아니, 입이 근질거리죠. 그건 이제 이따 하고 그 이 사람 말고도 이따 말할 그 사람 말고도 되게 그 언더에서 뭐 다리아 코어나 아, 네. 그런 어떤 좀 그 하이퍼팝적 네, 지리멸렬한 네. 사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래서 원래 들었던 다른 사람 뭐 루스 베드록 같은 네, 힙합 루스 뮤지션도 베드록. 그렇고 하지만 정작 더 많이 들은 거 릴테카 릴테카의 도파민 올해 제가 여름에 이제 동유럽 쪽을 한번 쭉 돌았는데 그 여행을 돌 때 어떤 루틴 중에 하나 기상 테라스로 나가기 이제 릴테카 도파민 앨범 틀고 줄 담배 한 3대 태우기 이후 샤워 이게 제 모닝 루틴이었어요. 한 달 정도에 여행 다니면서 귀국하고 나서도 개 덥지만 그때 여름이었는데 개 덥지만 눈 딱 떠 귀기 그것처럼 오징어덮밥 이러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밖으로 딱 나와. 그리고 개 덥다 아침인데 벌써 이런다고 도파민 틀고 담비고 그랬었고 어쨌든 니나 지라치라는 이 뮤지션의 앨범이 저는 좋았었던 이유가 이 앨범의 브랜딩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사운드도 좋았는데 어쨌든 2010년대 저희가 한창 막 클 때 들었었던 그런 EDM 뮤지션들에 대한 어떤 리바이벌의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걸 EDM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냥 계속 꽂혀있는 어떤 그 키치함의 미학과도 상당 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쩐 이 팝적 사운드, 귀여운 사운드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 좀 좋아하다 보니까 니나 지라치 앨범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형택 씨한테도 그 얘기 많이 했을 텐데 니나 지라치랑 결혼할 거라고 것이다. 아직 유효합니다. 니나 지라치 응원해주세요. 니나 지라치 저 목소리도 예쁘고 얼굴도 근데 얼굴이 막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얼굴이 근데 되게 고우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 귀여워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 온대요. 아 맞다 얘기를 했었다 내한 비슬라에서 미니 인터뷰도 했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무튼 내년에 한국에 온대서 그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려고요. 아 그쵸 아무튼 그러하고 이제 국내 앨범은 좀 힙스터 픽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Fat Hamster And Kangnu. Brains in a Bat이라는 이제 앨범이고 어떤 장르예요 이거는? 이거 펑크예요. 펑크. 포스트 펑크랑 막 인더스트리얼도 섞여 있고 이건 좀 지리멸렬해 막 뿌슝빠슝 꽉꽉꽉 하고 근데 그런 이런 전자음악적인 요소도 섞여 있지만 조금 더 어떤 펑크 기반의 뿌슝빠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리멸렬한 음악이고 앨범이 진짜 정신이 없고 약간 고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도파민 만땅의 앨범인데 이거도 제가 원래 유독 그냥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런 어떤 포스트 펑크의 DNA를 갖고 있는 다른 변형된 류의 약간 이 펑크가 특히 이런 것 같아요. 포스트 얼터 네오 펑크 리바이벌 어쩌고 류의 이것도 그런 변형된 포스트 펑크의 일환이고 네 저는 이 앨범 괜찮게 들었어요. 올해 그리고 아시안팝 페스티벌이라는 그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하는 그 축제에도 이제 라인업으로 올랐던 밴드인데 이게 엔드를 중심으로 있는 게 그냥 하나의 이름이에요? 네, 한 팀이에요. 팻 햄스터 앤 캉류 약간 더 리자드 킹, 기자드 위자드 이런 밴드처럼. 저도 이제 음악을 뭐 막 많이 이렇게 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되게 좀 의미 있는 음악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전역하고 이제 연희동에 지금 집을 이제 구했잖아요. 그죠. 5월쯤에. 그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연희동 근처에 틸트라는 네.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죠. 그 공간을 이제 거의 오픈 극초기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잘 안 가고 있는데 그때는 틸트라는 그 음악 청취 공간이 지금은 좀 많이 그 깔이 바뀌었어요. 약간 그 유재하 앨범 통으로 들어주고 근데
날마다 다르던데 트위트 큐레이션이 어떤 날은 뭐 조금 올드 맞아요. 한국 가요들하고 어떤 날은 조금 더 실험적인 것들 하고 그쵸. 근데 그게 처음 오픈했을 때는 쭉 그 저는 네. 뭐 다크 앰비언트 이런 것만 틀고 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대중적인 테이스트를 가미를 해서 네. 섞어내는 중인데 이거 막 윤상 스페셜 이런 거도 하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 것도 들려주고 근데 처음 제가 갔을 때 그때는 되게 좀 네. 새롭고 잘 안 알려진 그런 어떤 해외 전음 아티스트들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리샤 리튼베르거라는 어떤 네. 전자음악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도 글리치? 네 글리치 음악 하는 글리치 사람이고 음악 하는 사람이었는데 글리치 옛날에는 뭔가 듣기 되게 거북한 어떤 사운드였는데 그래 저희 글리치랑 친하잖아요 또 뭐 저희요? 료지 캐다 이런 거 듣고 저는 류지 케다를 사실 그냥 힙스터짓 하려고 들었던 거고 사실 그거를 막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류지 케다를 막 그렇지 류지 케다 그러니까 료지 캐다의 그 막 데이터 플렉스 이런 건 듣기 좀 힘든데 울트라트로닉스 그 파란 앨범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좀 리스너블 이지하진 않은데 이전의 지리멸렬함에 비해서 조금 더 음악다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쵸. 뭐 저도 막 뭐 메르조브 매일 좀 깝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네, 깝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리샥의 그 그리텐베르거의 그 앨범을 통으로 그때 틸트에서 좀 청취를 하면서 이렇게 정제되고 좋은 음악이 될 수가 있구나 네. 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음도 그 그리샤 리텐베르거 중심으로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찾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엑스나 어떤 그런 네. 하이퍼팝도 엄청 많이 들었고 백엑스 중심으로 한 어떤 하이퍼팝 음악은 이제 태연 씨가 2020 한 1년쯤 알려주고 네. 계속 들었죠. 네. 옆에서 늘 부대끼면서 알겠지만 그쵸. 약간 제 옆에 있었던 든든한 동지였단 말이에요. 하이퍼팝은. 그래서 다리아코어를 이제 제인 리무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을 때도 사실 사운드의 어떤 그 깔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긴 네, 하겠지만 어쨌든 그 콜라주 형태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게 사운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잘 들었고 근데 제가 앨범 오브 더 이어로 꼽는 건 백정현 선생님의 네. 제주 숲의 음악이라는 앨범. 네, 막 다리아코 막 뿌슝빠슝 하다가 나 갑자기 뉴에이지. 심지어 원래 음반도 아니에요. 17년 음반이에요. 17년인가 16년인가 아마 17년일 네. 텐데 이게 이제 백정현 씨가 제주도에 그냥 사는 주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살면서 그 제주도의 숲이나 이런 나무들이 우거진 곳들은 사실 인간의 손이 좀 많이 안 닿은 공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자연의 소리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뉴에이지 앨범을 만들었었고. 저는 이 앨범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필드 레코딩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근데 모든 어떤 트랙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일부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트랙 리스트의 그 제목들은 다 되게 뭐 따라비 억새 소리 뭐 무슨 새 소리 땡땡 소리로 다 포맷이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아무튼 그렇다. 자연적인 어떤 네네네. 타이틀로 다 통일이 되어 있다. 뭐 새벽, 가을 그쵸. 이런 식으로. 응당 뉴에이지라면 그치 응당 뉴에이지라면 그런 분위기를 내줘야 돼요. 음. 그게 듣는 사람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백정현님 그냥 행보 측면으로도 되게 그냥 마음에 드는 걸 놓고 그냥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어떤 대중에 편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잘 안 해요. 그냥 제주도 안에서 동네 행사나 아니면 동네 뭐 그냥 공연이나 이런 거 로컬 가서 뮤지션으로서 그냥 살고 있다는 그냥 거죠. 사운드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도와주고 그렇게 그냥 사시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고 뭔가 이치코 아오바 막 들으면서 어떤 그 이치코 아오바한테서 찾았던 어떤 그 마음속 그 평온을 네. 지키는 게 이제 백정현 선생님한테로 옮겨갔나요?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형태꾼은 이치코 아오바랑 결혼을 하고 싶었잖아요. 진짜 저는 공연 보러 가서 진짜 결혼하고 같이. 싶었죠. 저는 진짜 천사라고 생각하고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근데 저도 사진을 안 찍었던 게 그냥 찍을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찍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네. 아무튼 이치코 아오바 올해 2월 공연 굉장히 인상 깊은 공연이었다. 그쵸. 그렇죠. 이런
뉴에이지류 음악들 저도 한동안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 군대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울적해져서 그쵸 이게 약간 되네요, 이런 이게. 또롱또롱한 음악들로 좀 위로를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의 어떤 뉴에이지 아티스트 중에 슈슈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메네라 영화 릴리 슈슈 말고요. 그 릴리 슈슈의 슈슈랑 스펠링이 똑같긴 한데 아무튼 그 슈슈라는 뉴에이지 아티스트의 음악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뉴에이지는 아니지만 클래식 음악 막 윤희상 이런 것도 막 들었었고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윤희상은 막 멜로하고 그런 센티멘털한 느낌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러했다. 형택 씨가 가끔씩 이렇게 이런 느린 음악들에 한 번씩 꽂혀요. 그러니까 이제 태원 군은 제 음악 패턴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막 도파민 다 채웠다가 다 채운 다음에 갑자기 뭐 현타와가지고 현타가지고 조용한 사람 막 찾아다니고. 그쵸. 뭐 그래서 정미라 막 그쵸. 태원 씨가 알려줘가지고 청파소만 타 미친 듯이 또 듣고. 그래서 저희 어떤 겨울 앤썸이에요. 네. 형택 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는 앨범인데, 정미라라는 이제 포크 아티스트의 청파 소나타라는 앨범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제 고3 때 나왔어요. 2020년 때. 그래가지고 수험 생활하면서 열심히 들었었다. 그래 정미라 선생님도 작년인가 한대음 노미니도 됐었을 거예요. 23년인가 그 리버사이드라는 음반으로 리버사이드, 아마 네. 한대음 노미가 됐었어요. 제 기억상. 그래서 개웃겼던 게 그 노미니들 이제 네. 목록 있잖아요. 네네네. 공개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뭐 정미라 뭐 김반월키 네. 인선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네. 깔의 어떤 네네네. 포크 아티스트, 그리고 중간에 뭐 키드밀리 그 어떤 나열된 목록 보는데 막 그런 어떤 조합이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정민아 선생님 막 진짜 잘 듣고 있죠. 짱이죠. Movie of the Year. 저는 올해를 영화를 진짜 안 봤어요. 올해 한 10편 봤나? 20편 봤나? 그래서 네. 약간 뽑기도 뭐예요. 거의 저출산 시대의 반장선거 같은 느낌인 거죠. 반이 16명이야. 그 중에 한 명 뽑으래 반장으로. 뭐 얼마나 대단한 놈이 나오겠어요. 물론 이 영화 대단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제 영화의 어떤 올해의 전체 모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재밌게 봤고, 뭐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에서 좋아했어요. 그 어떤 뭐 시네마적 연출이나 영화 그 자체로서의 재미, 아니면은 그게 담고 있는 블랙 코미디적 요소들이나 메타포, 그냥 어떤 영화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서 좋았었고, 원래 사실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상 깊게 봤고 그 안에서 완성도가 제일 높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PTA의 영화를 뽑았다.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딱 이 정도. 저 오늘 원데틀 애프터 나더를 안 봤어요 아직도. 그래서 보세요. 근데 볼만한 가치 무조건 있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언젠간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네. 저도 사실 올해 절반을 군대에 있었으니까. 아 근데 자꾸 절반을 군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절반 중에 반은 또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한데. 일주일 단위로 계속 찍턴을 하셨잖아요. 네. 군인 신분이었을 때 본 영화가 네. 군대 나오고 본 영화보다 많은 것 같긴 해요. 부대 안에서 이제 말년에 또 할 거 없으니까 네, 영화 보고. 그쵸. 근데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나요. 네. 네. 아니요. 굉장한 힙스터 영화를 뽑아가지고. 아 저요? 네. 이건 힙스터 영화로 뽑긴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제가 뽑은 거는 다르덴 형제, 네. 그 장피에르 다르덴, 네네네. 릭 다르덴의 자전거 탄 소년. 네. 이건 힙스터 영화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따뜻하고 가슴 울리는 연도가 좀 옛날 영화여서 그렇지. 일단 옛날도 아니고 다르덴 형제잖아요.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약간 중에서 힙스럽지 않아요? 되게 깎인 영화예요. 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네 봤어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 탄수면 보셨으면 그냥 알겠지만 놀리려고 한 소리야 이거는. 그래? 다르덴 형제 보는 김영택. 아무튼 네. 어떤 점에서 올해 영화였는지. 사실 저는 여기에 브루탈리스트를 뽑고 싶었어요. 네. 근데 브루탈리스트가 그 오스카상이나 이런 어떤 그 네. 어워즈들에서 24년에 아마 편입이 될 거예요. 네네. 왜냐면 25년 완전 초기에 그쵸. 1월 이럴 한국에서 때 막 했으니까. 개봉했었고 해외에서 24년에 개봉한 네, 작품이어가지고 그렇죠. 한국에 2월 언제쯤에 들었어요. 2월에 왜냐면은 들어왔어요. 네. 형택군과 제가
저희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코스트코에서 그쵸, 눈물의 그쵸. 장보기를 할 때 그때쯤에 브루탈리스트 맞아요. 얘기를 막 했었어요. 아무튼 브루탈리스트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는 뭔가 어워즈들에서 작년에 올해 걸로 이미 안 쳐서, 네. 올해 걸로 안 치니까 자전거 탄 선수를 뽑았고 이거는 어떤 점에서 좋았냐 그냥 뭔가 영화 봤으면 알겠지만 딱히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편안하게 보게끔 연출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어떤 고발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어쨌든 또 불우한 가정에서 어떤 네.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치외법권의 지역에서 발생한 네. 어떤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이건 사회적인 문제는 아닌데 어떤 어린 아이한테 가해지는 어떤 그 바깥 환경의 어떤 네. 부담들이 네. 아이를 어떻게 마음먹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냥 좋았다. 지금 저도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준비하면서 네. 되게 좀 많이 어땠더라? 생각을 했는데 왓챠피디아라도 한번 찾아보고 오시지. 남들 리뷰 한번 눈팅 좀 하고 김동진 한번 하고 이동진 거 한번 보고 택동진 택동진 안경 하나 쓰고. 근데 이런 어떤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저도 왠지 모르겠지만은 유독 좀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영화제에서 좀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22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현수군이랑 이제 저희 친구랑 이 형태군 둘이서 소주에 회 먹으면서 영상통화로 저를 불렀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바로 쐈어요. 제가 기차 타고 부산으로. 바로 왔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영화제 때 영화 딱 한 편 봤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에 집 갔잖아요. 아니요. 일자로만 치면은 무려 1박 3일짜리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착한 날에 한 11시 반에 부산에 도착. 숙소 돌아가니까 하루 지났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낮에 영화 보고 밤에 술 먹고 그대로 밤을 새고 이제 같이 친구랑 같이 아침에. 서울로 올라가면 괴랄한 이제 무박 그쵸. 1박 3일의 일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소년배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마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었고 그것도 어쨌든 저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떤 보육원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들이랑 그 구조적인 어떤 폭력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고 있었었고 조금 리벨리어스한 영화였어요. 그것도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몇 장면들이 좀 인상 깊게 남았어가지고 막 트럭에 애들이 실려가다가 거기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장면들도 있고 뭐 막 뚜까 패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작년 부산국제영화제도 이제 저희 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도 어떤 막 국경에서의 거래 같은 영화라든가 이런저런 또 애들 나오는 영화들을 몇 개 봤는데 그런 게 유독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농아 아이가 어떤 누명을 쓰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도 하나 봤었는데 그런 것도 재밌었고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삶의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유년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삶의 컨텐츠가 부족할 때 영화 보면 이 남의 삶의 컨텐츠가 영화에서 되게 풍부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집약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더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하고 Book of the Year. 네. 음악 했고 영화 했고 이제 책 차례입니다. 근데 저는 제 리스트를 한번 싹 읊어보면은 그냥 진짜 옷밖에 안 봤구나 올해 그 생각이 옷에 들어요. 관한 책만 네. 봤다. 그냥 이런저런 뭐 다른 책들도 조금씩 읽긴 했지만은 결국에 뭔가 기억이 팍 남는 거는 이제 김민자 선생님의 복식 미학이라는 책이고 이거는 2010년인가 11년쯤에 출간이 된 책인데 기억상 이제 그 시기를 전후로 했었던 서양의 어떤 복식 미학 연구들의 동향들을 묶은 어떤 개론서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복식을 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서양 복식사와 함께 이렇게 평행하게 쭉 나아가는 그런 방향의 책이고 조금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 미학 구조화를 시켜놔가지고 그거를 조금 재밌게 받아들였었다.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에반스라는 학자가 쓴 예일 대학교에서 출판된 책인데 패션 앳 더 엣지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현대의 어떤 패션들 막 알렉산더 맥퀸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어떤 패션을 어떤 방식으로 저변을 넓힐 수 있었는가. 왜냐면 8, 90년대 그거의 역동기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패션의 언어가 어떻게 확장이 됐는가. 막 후세인 샬란 이런 사람 나오고 어떻게 보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기도 했지만은 그걸 약간 이 책은 2000년 초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어떤 동시대적인 해석에 가까운 책이었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의 인사이트가 되게 좋고 웬만한 큰 대학의 도서관에는 다 있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지금 구판을 살 수 있고 한 화로 6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좋은 책이에요. 그냥 다 옷 얘기였고 제가 어떤 옷을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책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김민자 선생님의 복식미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뭔가 구조화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많이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생각의 도구를 많이 줬어요. 편했죠 덕분에. 감사합니다 김민자 선생님. 그렇죠. 이게 뭔가 패션이라는 어떤 그 장르를 네. 언어로 이렇게 막 번역하는 게 저는 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뭔가 정립을 시킨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당장 뭔가 어떤 옷이나 어떤 뭐 패션의 동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막 말문도 안 나오고 글을 쓸 때도 뭔가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될까 그런 문제에 봉착하곤 하는데 뭐 이런 어떤 책이 가이드라인이 돼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패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되게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있잖아요. 구름처럼 막. 네, 그쵸.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그쵸. 명료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 지식을 그쵸. 얼라인을 시켜놓긴 했었는데 그거에 어떤 조금 더 그냥 학술적인 보강되는 보강이 있었다, 살을 붙였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리니어한 정리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적어도 20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패션사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리니어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Book of the Year 생각해 보면 이제 옷에 관한 책은 안 읽었죠 그냥. 안 읽었어요. 딱 하나 읽었는데 그게 I am Fashion Designer예요. 작가 이름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아무튼 나우 아임용 뭐. 그 표지가 예뻐서 샀는데 그냥 뭐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개론서. 작지를 잘 쓸 것. 그치, 작지를 잘 쓸 것. 도식화 뭐, 잘해야 된다. 패션 인더스트리에는 이런 직업이 있다. 약간 이런 거 알려주는 되게 기초적인 얘기의 책이었고. 근데 북 오브 더 이어는 저는 반드시 약간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도 뭔가 제가 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진 못하지만 끊임없는 물음표를 얘네들이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형택군이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또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랑 친한 그 한 친구한테 이런저런 거 좀 소개를 받고 한 뒤부터 굉장히 심취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냥 라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라아문 라틴 아메리카 문학 라아문을 이제 처음 빠지게 된 거는 그 저희의 어떤 공통된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때부터였고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보면은 환상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현대의 그러니까 그리고 현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묘사나 연출이 아니라 환상적인 형태 근데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불쾌함을 네. 가지고 그 어떤 고발을 하는 성격이 네, 이제 네.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어떤 그 골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좋았고 그 매료됐었고 그래서 뭐 그 로베르토 볼라뇨라는 어떤 작가의 이제 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제 올해 생일 선물로 이 책을 줬어요. 제목이 뭐냐? 탱고 라틴 아메리카 환상 문학 선집이라는 책을 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라틴 아메리카 문학 거장들의 단편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단편 문학이면 그만큼 단편 소설이면 그만큼 그 짧은 어떤 플롯 안에서 되게 함축적으로 엑기스만 딱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래서 뭔가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어떤 종류인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루이사 발렌수엘라라는 어떤 그 여성 네. 작가를 중심으로 뭐 루벤 다리오, 뭐 오라시오 키오가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칠레 이런 데서 이제 문학 작품 내셨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엮은이가 이제 네. 다 골라가지고 엮은 건데 재밌었다. 그리고 되게 불분명해요 이야기들이. 네. 예를 들면 단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여자가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네. 정체 모를 병에 걸려요. 네. 그래서 내내 침대에 몸져 눕습니다. 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자가 야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너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의사들 막 불러가지고 네. 진찰 보고 했는데 도저히 병명을 못 찾겠다. 네. 그러는 거예요. 나 사탄이 들렸네요. 사탄이 들린 거예요. 진짜요? 사탄이 들린 게 아니라 아, 아쉽다. 알고 보니 그 베개 네. 여자가 베고 있던 베개에 괴물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거머리 같은 괴물이 네, 살고 네. 있었는데 그 베개 안에 사는 괴물이 여자 뒤통수에서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네. 몸집을 키우면서 여자의 어떤 그 생기를 다 빨아들인 거예요. 괴물이. 네. 근데 딱 그 소설의 마지막 한 분단이 어떻게 끝나냐? 이 괴물은 뭐 어떠한 조건에서 뭐 커져서 베개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몸져 놓은 사람의 생기를 다 빨아들이면서 성장한다. 근데 어떠한 조건이 불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리터럴리 어떠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냥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이 조건이 네. 끝끝내 소개가 안 되는데 맥락을 다 보면은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한테 사랑을 충분히 안 줄 때,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와이프한테 되게 무심하고 되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결국에 이 여자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끝나는데 그냥 이게 제가 말로 막 장황하게 풀면 좀 재미가 없고 읽어보시라. 그러게요. 라틴 문학은 저도 원래 초였나? 그 북한산 쪽에 뭐 도서관이 있어요 하나. 한옥 머시갱이 도서관 같은 게 거기 가가지고 그때 볼라녔고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잠깐 읽다 나왔던 게 저는 제 라틴 아메리카 문학 독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 제가 그쪽 계통의 글들을 몇 번 읽어봤었는데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저랑. 저한테는 너무 텐저블하지 않아요 그 글이. 제 어떤 사고력과 상상력이 후달려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소설이 와닿아야 한다는 그런 뭐 멍청한 생각을 하진 않는데 네 그냥 결정적으로 저한테 큰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흥미는 있는데, 흥미롭긴 하다만 재미는 없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비슷한 느낌을 느꼈었던 거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미학 책들이었는데 네, 괜찮아요. 흥미로워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제 부정변증법이 제가 이제 군대 안에서 제가 대략 한 100몇십 권 정도 책을 읽고 나왔는데 저는 병렬 독서를 절대 하지 않고 직렬 독서 역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그냥 단시간 내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아니, 앉은 자리에서 예를 들어 당직 근무서 그러면은 저는 8시간 동안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런 식의 독서를 추구를 하는데 부정변증법은 도저히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끊어서도 읽어봤거든요. 그래도 다 온전히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역시 나 같은 범부의 머리로는 이 정도가 한계로구나. 아도로는 화이팅 이러고 이제 책을 접었던. 근데 약간 라틴 아메리칸 문학을 약간 재미를 느끼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문학 작품들이 집필될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아 정치사는 다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약간 딱히 재미없어요. 저는 그런 류의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큰 재미를 안 느껴요. 아, 뭐 정치적인 컨텍스트가 어떻게 맞물렸고 그 현실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옷을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옷도 분명히 현실과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요즘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약간 순수하게 비주얼에만 미쳐 있어요.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정상인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모럴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뭐야 모럴은 챙겨. 지금 사이코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가 더 개쩌는 비주얼일까. 물론 그 비주얼과 이제 연동되는 어떤 사회적 시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큰 것 같아요. 저의 현재의 마인드셋은. 과거의 시의성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만 바라보는 이제 경주마처럼 여기 가리게 해놓고 앞만 보고 달려. 네,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줄었다. Place of the Year. 이제 책까지 했고 다른 이제 그 문화 요소에 대한 그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떤 장소와 우리에게 이제 올해 장소는 이건 좀 더 약간 프라이빗한 얘기죠. 프라이빗한 얘기죠. 저도 그렇고 태연 씨도 그렇고 같은 답을 동호회는 썼는데 어디예요? 네. 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이미 뭐 몇 번 밝혔으니까 네. 영상에서 밝혔고 연세대학교에 이제 삼성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재학생조차도 잘 모르는 이제 비밀스러운 공간인데 가장 구석에 네. 높은 곳에 있는 저희 이제 의료환경학과 단과대 건물입니다. 네. 저희 단과대 건물이고 연세대학교의 학교 배치는 정말 놀라워요. 돈을 잘 버는 순서대로 네.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쵸. 제일 잘 보이는 입구의 공학관, 우측에 의대, 의대. 좌측에 공학 1, 2, 3, 4관. 그쵸. 그러고 이제 뭐 중앙도서관, 경영회관 이런 데, 학생회관 이런 데는 뭐 중추적인 자리니까 당연히 중심에 있고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경영학과 있는데 경제학과 있는데 그러고 이제 돈 못 버는 과. 저희와의 이제 이웃들이 어떤 과들이 있냐면은 자연과학대, 신학대, 네. 그쵸. 문과대 무슨과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의 이웃이에요. 소위 말하는 돈 못 버는 과. 하지만 걔들은 비교적 노출이 돼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저희는 굳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보이는 데 있다 보니까 재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태원 씨도 저도 사는 거주 네네. 지역 자체는 그 그쪽이랑 훨씬 삼성관이랑 가깝죠. 가까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실습하고 뭐 집에서 하면은 그럼 공부나 이런 것들은 좀 루즈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냐 삼성관 있다. 나도 그죠. 갈게. 거기서 이제 계속 각자 작업들을 했었죠. 아 결정적으로 그리고 저희 9인치즈의 시작점이 삼성관 그렇죠. 323호 323호 또 대관시 해가지고 그죠. 태원 씨가 알아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하고 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그 죄수들 어떤 감금된 아 그쵸. 느낌의 이제 배경에서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약간 저는 뭘 하든지 간에 늘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언제 고생을 했는가가 제일 기억에 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원래 가장 어떤 제가 스트러글 했던 장소 음 연세대학교 삼성관 312호.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역하고 복학을 이제 네. 전역 후 복학은 인생에서 약간 한 번밖에 못 오잖아요. 그 얼마나 또이 아, 두 번 전역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아무래도. 얼마나 큰 전환점입니까? 아 그죠. 네. 그래서 올해 유독 뭔가 삼성관이 저한테 좀 더 정겨웠던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최근에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자, 또 식당. 우리는 어떤 음식 먹으면서 살았는가? 또 어떤 식당이 갔을 때 제일 만족스러웠는가? 이제 고르신 데는 한국에 없던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름에 이제 동유럽을 갔다 왔는데 네네. 이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네. 이제 아마 불어겠죠. 제가 보니까 불어인데 빵의 방이라고 빵의 읽으면 방? 대충 네. 빵의 방. 빵의 방. 네, 빵의 방이라고 읽으면 돼요. 네. 아무튼 빵의 방이라는 그런 식당인데 놀랍게도 이탈리아노라고요. 이탈리아노라는 이제 그런 다이닝도 하고 뭐 단품도 하는 그런 가게예요. 근데 저희가 이 식당에 갔었던 이유는 저희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고 어머니도 저도 합의하에 다다랐던 내용이 그래 네가 모든 걸 케어하려면은 귀찮고 힘들겠지. 그리고 난 온전히 너를 신뢰할 수 없다. 패키지로 가자. 그래서 패키지로 갔어요. 네. 덕분에 식사의 퀄리티가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군대 짬밥보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요리를 먹게 될 줄 몰랐을 수준의 진짜 개도 안 먹을 그런 요리들이 몇 번 나오니까 제가 그때부터 빡쳐가지고 패키지 식사를 다 쌩갔어요. 그냥 뭐 식사 들어서 우리 밥 먹고 올라니까 이러고 그냥 계속 탈출했었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네, 같이 제가 식당을 찾고 그리고 탈출하고 나름의 저희끼리 식당 찾기에 눈물 나는 여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찾게 된 좀 되게 괜찮은 식당이었고 약간 식재료를 재밌게 썼어요.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게 아티초크를 쓰는 그런 파스타가 있었는데 뭐 유럽권에서야 아티초크가 되게 흔한 어떤 식재료지만 한국에선 아티초크를 잘 그렇죠.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은 아티초크를 많이 다루는 나라에서 아티초크를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근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티초크 슴슴하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뭔가 괜찮은 식재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때요? 약간 아티초크를 안 먹어본 사람들한테 어떤 그 포지션 맵을 그려놓고 얘가 그나마 여기에 제일 가까운 맛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통조림 죽순 말고 그냥 죽순을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 네. 삶은 죽순 같은 네. 거.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드셔보셨겠죠? 네. 그리고 여타 구황 작물들을 드셔보셨겠죠? 거기에 중점을 찍으세요. 아, 뭔 느낌? 양배추 느낌도 약간 있고 양배추, 감자, 죽순, 아스파라거스에다가 그 벡터가 있겠죠 각자에. 네. 거기에 정확히 중앙값을 딱 찍으면은 그게 중심을 잡아버리면 아티초크가 나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 미각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흑백 요리사가 아니라 음식에 그 정도로 일가견이 있지 않다 보니까 저의 혀로는 그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여기 와인 크리팅이 좀 좋았어요. 저 여기 식당 이름에도 빵이 들어가는 그쵸. 거 보니 와인을 취급을 하는 데고 코스를 먹었다면은 뭔가 테이스팅 코스를 같이 해가지고 와인을 먹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술을 안 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글라스 와인 2잔 처먹고 식전주도 하나 마셨었고 디저트 와인까지 낭낭하게 어우. 꼴랑 몇 플레이트짜리 식사 먹으면서 술을 4잔을 처먹은 그런 아주 불속성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왔습니다. 남의 돈으로. 형태군의 이제 원래 식당은 단순 식당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장소죠. 아 근데 잠깐만 이거를 언급을 해도 되나요? 뭐야? 당연하죠. 아 네 그러면 그리고 일단 그 제가 올해 식당으로 고른 곳은 서울 한남동 소재의 오스테리아 오르조라는 또 공교롭게도 같은 이탈리안 식당을 골랐는데 저희 첫 영상에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 뭐 새로 일하게 된 데서 네. 찐빠를 개내고 있다 개내고 정도만. 있다. 그때부터 이제 일하게 된 게 이제 오스테리아 오르조고 뭐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에서 그 식사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 어떤 그 레스토랑 오브 더 이어로 꼽게 된 이유는 다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많이 데이고 그랬던 게 있고 또 얘기할 만한 재밌는 게 있다면은 사실 뭐 이것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셰프님들이 그 새로운 꼬미 셰프를 이제 네.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 혹시 네. 꼬미 셰프로 나 썰 수 있냐? 네.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근데 일주일 동안 5일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너무 진입장벽이 빡센 거예요. 오. 그래서 그냥 할 거면 진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라. 왜냐면은 꼴랑 2달 일하는 거 아니에요? 방학 동안 하면은. 그쵸. 2달 동안 뭘 해요? 양파도 똑바로 못 썰겠구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압축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할 거면은 약간 셰프의 길에 들어서야지만 우리가 널 받아줄게.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재미 삼아서 그냥.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그쵸, 역시 안 그거는- 되는구나. 그거는 다소 좀 모욕적이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쵸. 그래서 요리 재밌어 보이는데 이러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모욕이죠. 계속 뭔가 그 어필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해보고 싶었기도 하고 이제 태연 씨랑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나 셰프 한번 해볼까. 근데 요리 좀 저는 배워볼까. 이제 슬슬 형태군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얘기를 안 믿기로 올해 결심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올해 제가 형태군의 꿈을 대략 10가지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아무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오스트리아 오르조를 골랐고 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네. 제가 이제 지인 DC로 잘 해주시거든요 매니저님이. 저는 그래도 한국 식당을 뭔가 꼽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서울 식당, 서울에서 어디가 원래 좀 기억에 남는 식당이냐라고 하면은 공교롭게도 또 저의 일과 관련된 어떤 그건데요. 이제 연희동에
스타벅스와 다이소 사이에 연희옥이라는 국밥집이 있어요. 여기가 거기. 24시간 국밥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새벽에 작업 끝나고 혼자 이제 개 큰 가방 들고 털레털레 기어가서 수염난 머리 긴 놈이 내장탕 하나 시켜가지고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밥 먹는 짓거리를 원래 한 2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튼 그런 제 피땀 눈물이 묻어있는 식당 연희옥. 연이요. 연희동 인근에서 술 먹고 갈 곳이 없으면 연희옥으로 가도록 하세요. 괜찮습니다. 연이요. 괜찮죠. 네, 카페 오브 더 이어. 저는 신촌에 있는 플리곤 커피라는 카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플리곤 커피. 네, 이런저런 이제 스페셜티 커피들을 원두를 많이 바잉을 하는 곳이고, 좀 소위 말하는, 왜냐면은 이 필터 커피도 유행이잖아요 지금. 근데 구해봐야 그냥 뭐 어디 그냥 에티오피아 뭐 그냥 케냐 AA 이런 거 해놓고 그냥 한 8, 9천 원 받는 그런 거에는 이제 오히려 평준화가 됐고 거기에서 재미를 찾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무난해요. 이제 요즘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한국 안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스페셜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거에 이제 도파민이 좀 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플리곤이라는 카페 이제 원두 바잉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청 세심하세요 사장님이. 이 가게 필터나 에스프레소 주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 가요. 그러면 필터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러면은 어떤 뉘앙스의 커피를 마시고 싶냐, 그러면 막 제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좀 레몬그라스 향이 도드라지는 그런 뭐 커피를 먹고 싶다. 그리고 뭐 몇 가지 특징들을 더 얘기를 해주면은 뭐 빠가면은 칵테일 추천이나 위스키 추천해주듯이 이렇게 커피를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원두를 한 3가지 정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막 설명을 해주시고, 가격대가 이제 비교적 저렴한 거 한 잔에 뭐 10,000원 근처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잔에 20,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상급, 그때부터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한 잔에 4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단이래 원두를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이제 갈기 전에 한번 또 향 맡고, 갈고 나서 향 한번 맡고, 그런 식으로 완전 나름 섬세하게 그 이렇게 UX를 굉장히 신경 써주십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자리가 불편하다는 거 말고는 흠이 없습니다. 형태꾼의 카페. 저는 사실 둘 중에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은 심지어 연희도 아니에요, 딜트. 연남이죠. 사실. 연남이에요. 네. 애초에 홍대 있고 3번 출구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틸트 아까 얘기했던 그 음악 청취 공간으로서의 틸트가 뭐 카페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가지고 네네. 뭐 거의 디저트가 이제 푸딩이 있는데 네. 거기 직접 만든 푸딩 되게 맛있고, 그래서 커피 맛은 사실 저는 몰라요. 뭐 원두 뭐 어떻고 커피를 제가 딥하게 좋아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카페 오브 더 이어를 뽑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틸트 기분이 좋았던 카페면 그 카페 오브부터 이어서 뭐 신사동 이디야 커피가 좋았어요 하면은 그때부터. 아니, 그래서 난 진짜로 여기다가 그 연희동 스타벅스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또 모양새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있고, 저는 틸트보다도 진짜 그냥 카페 네. 단일 목적으로 하는 데는 룩백? 룩백. 네, 그 연희동 네, 연희말로 룩백, 그쵸. 룩백 커피 굉장히 좋죠. 이미 여러 매체에도 소개가 됐고, 룩백 커피 사장님과 제가 친분이 있진 않지만 룩백 커피 사장님이 저를 기억을 해서 제가 갈 때마다 오랜만에 오시네요라는 말을 해주세요. 그분도 시험을 기르고 그쵸. 같은 털보끼리. 털보들이 많이 집합하는 곳이더라고요, 룩백 거기. 연희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어떤 이태원만큼 단위 면적 대비 털보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예요. 그 비전스트롤이라는 카페 아시나요? 아, 네네. 거기만 가면은 그냥 온 동네 털보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 그래서 태원 씨는 이제 아침 시간대만 늘 거기를 가신다고? 저는 아침 8시 직후에만 갑니다. 그 가게 갓 연 시간에만. 아무도 없을 때 커피 딱 사가지고 먹고 도망가요. 낮 시간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많은 힙스터 분들이 거기 점령을 하기 때문에 사람 많으면 피곤하고 시끄럽고 그냥 화딱지 나가지고 낮 시간에 안 가요. 무서워요. 마지막 카테고리로 넘어갑시다.
김영택 씨가 이 순간만에 기다렸을 테니까. 아 근데 그런 거 치고 생각보다 또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음. 저는 원래 이제 다 유튜브를 통해서 찾게 된 무언가들인데 일단 1번 트리샤 브라운이라는 무용가가 있어요. 미국 뉴욕 기반으로 하고 사실상 전 세계를 무대로 했었던 어떤 포스트 모던 무용가고, 어쨌든 그 코레오를 짜면서 어떤 여러 댄서들이 있겠죠. 그 댄서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탐구를 했던 안무가고, 자기의 어떤 동작에 관해서도 탐구를 많이 했고, 사실 이런 어떤 무용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않아요. 대신 그냥 이 사람의 안무가 그냥 좀 후킹했다, 캐치했다, 그게 컸고, 제가 사실 트리샤 브라운을 알게 된 거는 복식사 공부를 하면서 트리샤 브라운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1920년대 스타일의 어떤 옷들을 입고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그냥 그 비주얼 레퍼런스로 찾다가 알게 된 안무가인데, 꽤나 어떤 비주얼들이 보여지는 게 재밌어가지고. 어떤 그 옷 입고 포징하는 네네네. 게 이제 레퍼런스로 나왔나 보죠, 사진이.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찾게 된 사람이고, 이 사람 재밌었고, 네, 저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코딩 애플이라는 꽤나 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구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메이저죠, 메이저. 먹이업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입담이 좋아요. 약간 남자애들이 좋아할 스타일의 그런 채널이긴 한데, 네, 이제 뭐 딱 봐도 아저씨겠지만은 막 여고생 코스프레하고 웃겨요. 아무튼 재밌어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남초밈스러운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 기본적인 말빨이 좋고 꽤나 유익합니다. 제가 LLM이라고 하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저희가 쓰는 챗GPT 같은 그런 자연어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어 예측해서 따다닥 답을 뱉어주는 그런 AI 모델. 그런 거 관련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볼 때도 이 사람 채널이랑 뭐 다른 이런저런 코딩이랑 수학 관련된 채널들도 좀 보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제 한동안의 밥 친구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저희 집 와이파이로 이 사람의 영상만 보면은 다른 영상은 괜찮은데 이 사람 영상은 버퍼링이 세게 걸려서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밥 먹으면서 이 사람 영상을 못 보고 있고. 그건 좀 되게 기묘한데요. 그러니까 기묘해서 물어봐야겠네요, 이 사람한테. 또 태원 씨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의류 제작 프로젝트라고 네. 할까요? 거기에서도 뭔가 이 코딩 개념들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런 이유에서도 보고 있어요. 혹시나 뭔가 쓸만한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디스커버리 오브 더 이어는 이제 올해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냥 뭐 흥미로웠던 여기저기 발견, 찾아보면서 재밌었던 것들, 있었던 발견들 몇 개를 이제 꼽는 시간이고. 그렇죠. 이게 디깅의 참맛이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처 벌처라이즈스라고 이제 제가 좀 한국적으로 읽었는데, 네, 컬처 버추라이즈. 네, 아니, 지금 제가 코맹맹이 상태여서 감기 때문에 뭔가 영어 발음도 잘 안 돼요. 네네. 유튜브 채널이라고 써있네요. 네, 이게 BBC에서 했었던 이런저런 아트라든가 관련된 그런 다큐들을 어떻게 영상을 긁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오피셜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적이죠. 근데 그런 옛날 영상들을 다 파묘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카이빙을 해놓는 거예요. 네. 약간 한국 옛날 광고 막 아카이빙 네. 채널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도 미술이나 아니면은 다른 제가 찾은 어떤 비주얼의 원류들을 찾을 때 보조자료로 좀 많이 사용했었던 채널이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냥 틀어놓고 보면 재밌어요. 이것도 다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빵의 재미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쵸. 저는 어떤 원래 그래서 비주얼적인 발견, 그리고 밥 친구들. 네, 제가 약간 유튜브 사실 거의 안 봐요. 올해 발견이 다 유튜브 발견이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 유튜버 치고도 유튜브를 안 보고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은 뮤비밖에 안 떠요 저는. 음악만 들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내 알고리즘 바깥에 어떤 탐색을 했었던 게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또 넣어놨습니다. 좋습니다. 형태꾼의 올해 발견. 근데 이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음악인데 제목부터가 상당히 지리멸렬합니다. 이 풀네임으로 꼭 불러주세요.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랑 유튜브 찾아가서 이 제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KBS 네. 및 다른 뉴스 보도 동영상들만 뜨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 제목을 입력해야 되고요. 자,
풀네임은 이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자산 기준 과격한 레이싱 러너 게임하기 자이스토리 통합 과학투 빠른 정답 PDF 개혁 한글 큰 글자 성경 전서 통일 찬송가 한자 표기 합본 어쩌고 빼고 네 합본까지 딱 치시면 합본까지 돼요. 치면 되는데 딱 그건 것 같아. 지금 이제 저희가 구두로 얘기하니까 네. 뭔가 안 와닿을 텐데 이게 딱 그거잖아요. 뭔가 블로그나 네네 구글의 어떤 그 이용자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약간 뭐야, 그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 네. 1.16.1 그것처럼 맞아요. 거기 모든 약간 태그 단어들 다 그쵸. 갖다 붙이고 어떤 그걸 밈적으로 이제 제목으로 네, 쓴 네. 거고 다리아 코어 싱글이죠 싱글이에요. 박찬영이라는 사람의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어떤 정보도 없고 네. 그냥 다리아 코어를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이 싱글을 내면서 누가 댓글에다가 아 이게 진짜 다라이 코어지 하면서 어떤 K 다리아 코어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저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들어보시면 뭔가 2000년대 뭐에 나왔던 어떤 그 K-팝 발라드들 이런 것들도 많이 어떤 샘플링으로 2세대 들어가고. 아이돌 음악이 샘플링이 됐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안철수 씨 그쵸. 음성이랑 에스파로 시작하잖아요. 맞아. I'm on the next 하면서 네, 그쵸 그쵸. 아 근데 되게 정말 파멸적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꼭 스피커 및 헤드폰 혹은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키워놓고 최대로 키우지 않아도 이게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중간 50%만 놔도 음량을. 아니 그냥 최대로 들었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트랙이 있는데 사클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다리아 코어나 뭐 하이퍼팝 좋아하시면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유튜브를 또 몇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딱 네. 하나만 빠르게 꼽자면 저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패션 로드맨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거가 약간 그 로드맨이 그 있잖아요. 네. 그 영국의 네네. 그 약간 칼 들고 막 다니는 그죠. 그런 어떤 전형적인 나이키 테크팩 입은 그런 네. 어떤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어떤 흑인 누군가가 나와서 멋있는 스냅백 쓰고 패션에 관한 어떤 동향, 산업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좀 자기 사견 및 그 라이브 챗으로 달리는 좀 유의미한 커멘트들이랑 같이 좀 풀어주면서 설명하는 채널이 있어요. 되게 그죠. 재밌고 그래서 뭐 럭셔리 패션 흐름이나 그런 것들 찾아볼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개. 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좀 그쵸. 연말 결산 해봤는데 네, 원래 저희가 영상에서 1시간 룰을 지키려고 했는데 연말결산 영상이어가지고 이것만큼은 고봉밥으로 다시 담아봤고요. 거의 최초 100분 찍을 수 있는. 아니 저희 첫 영상이가 두 번째 영상 100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영상 랭스가 길지만 또 그만큼 또 약간 편한 분위기에서 네, 진행되는 편한 영상이었어가지고 저번 주 영상에 비하면 내용이 훨씬 편해서 그냥 하고 듣고 있으면은 시간이 가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작업 친구 아니면 밥 친구로 저희를 그런 것 사용하세요. 같아요. 네, 댓글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달리고 늘 쓰던 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정도가 저도 좋아요. 또 영상 올라가면 이제 또 거의 25년 끝나게 한 5일 내지 그 정도? 그쵸. 5, 6일 정도 남을 텐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말 잘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술 적당히 먹고 뭐 우리 산타 뭐 모자나 이런 거라도 딱 쓰고 오면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치카노 레터링 적혀있는 이딴 모자 하나 쓰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전 그래도 옷은 빨간 거 입고 왔어요. 이거 초록색, 아우레것이 아니에요? 빨간 거, 그쵸. 그 부산 여행 갔다가 이제 목이 좀 다 뜯어지고 늘어나. 그때 개투더에 됐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리고 저희 9인치 처음 시작했을 때 비해서 머리가 또 길어져서 또 묶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26년에 또 새로운 영상과 또 오프라인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클로징 해볼까요? 네. 하나 둘. 네. 내가 하는 거였나? 모르겠네. 제가 하나 둘. 감사합니다. 합이 맞는 게 없어요. 하여간 아무튼 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잘 봅시다. 진짜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출입문 닫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